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건설을 지원했다는 태영그룹 측의 해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도 추가 자구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의 태영건설 가능성이 제기된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2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연간 30만 원가량 내려갑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더라도 돈을 되찾기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태영그룹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사실상 최후 통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채권단은 아주 이례적으로 이 태영건설을 지원했다는 태영그룹 측의 해명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산업은행은 바로 채권자들을 다시 소집해 추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동호 기자, 오늘 채권단 회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오늘 오후 2시 주요 채권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신협 등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400여 곳에 달하는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다시 모인 건데 어제 태영그룹이 추가로 내놓은 자구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방금 전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은 890억 원을 즉시 지원하고 자구안의 이사회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890억 원을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가 484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채권단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채권단은 기존에 약속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제외하면 윤 회장 일가가 새롭게 내놓은 자금은 68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기존 매각 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즉 윤재현 씨 몫인 513억 원도 태영건설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은 회의를 마친 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총수를 비롯한 태영그룹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진정성 있게 제시할 것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총수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채권단에서 논의한 내용은 이번 주말에 예정된 정부의 고위급 협의체 안건에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추가적인 자구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결국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운명은 오는 11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법정 관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태영건설이 법정 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면서 건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검토와 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사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태영건설 가능성이 제기된 일부 건설사들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제2의 태영건설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온 뒤 롯데건설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2조 원 중 2.4조 원은 1월 내 만기를 연장하고 나머지 8천억 원은 1분기 내에 본 PF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1년 내 돌아오는 PF가 유동성보다 크며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PF를 보유한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지닌 기업은 태영건설과 롯데건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삭제됐지만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롯데그룹은 우리는 태형건설과 다르다고 강조한 겁니다. 롯데그룹은 이르면 다음 주 신동빈 회장 주재로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롯데건설의 PF 잔액은 22년과 비교해서 20% 감소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예금을 약 18조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세계그룹도 건설 계열사가 단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선제적인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신세계건설의 단기 차입금 만기가 대부분 3개월 내에 몰려 있고 순차입금 규모가 2천억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일부 미분양 사업장 증가로 재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현금성 자산 1,468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 차입금은 1,700억 원 규모로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를 흡수합병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롯데건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작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했고 태형건설과 성격도 다르다며 우발 채무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꺼지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올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도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가 연내 상환하거나 차환해야 하는 모기지 규모는 1,170억 달러, 우리 돈 153조 원에 달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가 곧 만료되는 미국 605개 건물 중 224개가 재대출을 받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업용 빌딩들의 공실률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9년 11%였던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지난해 최고 16%까지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부동산 시장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기가 임박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3분의 2가 은행에서 발생했는데 연체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Most of the commercial real estate loans are going to mature in next few years, and declining property valuation and rising interest rates make it very difficult to roll over the debt, which could lead to maturity default.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수요가 줄면서 규모가 전년 대비 17% 급감했고 올해도 집값 하락세 지속으로 침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감소뿐 아니라 팔리지 않는 매물도 많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It will take about 2 years to clear all the inventory that is outstanding in the market. And then if you look at the property under construction, right? So we have 6 billion square meters under construction. At this rate, it will take probably more than 10 years to clear all those housing under construction.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은행장들에게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은행장들은 한 목소리로 늘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대출 부실 문제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입니다. 저성장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부동산 PF가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TV가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은행장들은 한결같이 늘어난 부채와 대출 부실 문제를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꼽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부실 대출 채권 관리를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고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 내부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외 변수로 인해 커지고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순이익은 1에서 5% 정도 줄거나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대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겁니다. 또 대외 변수가 잦고 대출 부실 우려에 충당금 적립 규모가 커진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은행장들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부채 규모를 규제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을 줄일 것이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 금융 안정과 건전성에 경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 은행들. 은행장들의 전망도 다소 보수적인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은행장들이 바라보는 올해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인지, 또 주목할 만한 투자처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서영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먼저 이제 한국은행이나 IMF 같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은행장들은 좀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번 설문조사는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은행장들의 답변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성장률 관련 내용인데요. 그래프 보면서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를 묻는 질문에 9명 중 3명이 1.9% 이하라고 응답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얘기인데 말 그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네. 올해 1%대 성장률을 예상한 은행장들은 공통적으로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을 지적했습니다. 작년 최악에 치달았던 반도체 경기가 올해는 조금 나아지면서 수출은 개선되지만 내수 경기는 오히려 올해보다도 부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이제 2.2%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은행장들은 올해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가 말한 대로 어제 정부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제시한 성장률 예측치가 2.2%입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장 9명 중 8명이 올해 성장률로 2.1% 이하를 예상했거든요. 다시 말해 정부보다 올해 경제 여건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은행장들에게 이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뭔지도 물었을 것 같은데 어떤 대답들이 나왔습니까? 네,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9명 은행장이 만장일치로 꼽은 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혔는데 올해는 그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위기관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많은 행장들도 공통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는 잠재 위기가 아니라 현실적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한계기업 연쇄도산과 중국, 유럽 등의 경기 둔화들을 지적한 행장들도 많았는데요.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기대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엔 금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데 은행장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은행장들도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데선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그 시기를 두고선 시장의 기대와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선 한국은행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2분기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은행장 9명 중 7명이 3분기라고 제시했습니다. 네. 또 은행장들에게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하단에 대한 전망도 물어봤는데요. 6명은 3%대 초반, 3명은 3%대 후반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혼합형은 3%대 초중반, 변동형은 4%대 중반임을 감안할 때 금리가 내려가긴 하겠지만 인하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무척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은행장들이 꼽은 올해 유망 투자처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건 채권입니다. 9명 중 6명이 채권을 꼽았는데요.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폭이 크진 않아서 사실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접어들면 채권 가격도 추가로 오르지 않겠냐는 게 대부분 행장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도 유망자산으로 많이 꼽혔는데요.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공통적으로 AI 등 기술 혁신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미국 빅테크를 콕 집어 추천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유망자산으로 꼽은 행장들의 경우 올해 반도체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가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였습니다.
최근 들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을 주고 강의를 하겠다고 접근한 뒤 투자자들의 돈을 떼먹는 방식입니다.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을 증권사 임원이라고 소개하는 A씨. 그들은 주식에 관심은 많지만 투자 방법을 모르는 초보 주식 투자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을 건네주고 강의까지 해주면서 안심시켰고 피해자는 고맙다며 제안을 수락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사칭 사기 용의자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일당은 모든 건 증권사 홍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의심이 갔지만 증권사의 구체적인 내부 사정도 알고 있었고 홍보 활동을 위해서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침 저녁이렇게 시간을 내서 차트를 공부까지 시켜주면서 그렇게 하길래 수수료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자기들 본사가 외국에 있으니 우리나라에 조금 더 이렇게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 자기들 홍보 활동을 하는 거다. 그들은 주말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사생활을 공유하며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별적인 자체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탁 투자에 나설 것을 권유했습니다. 돈이 인출이 됐어요. 그냥 한 며칠 하다 보니까 나보고 인출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한 10만 원 인출해봤는데 인출도 되고 또 이러고 또 통장에 찍혀있고.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이익을 본 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자 이들은 핑계를 대며 현금 인출을 미뤘습니다. 수익금을 더 내지 않으면 또 인출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수료였고 세 번째는 세금이었고 네 번째는 공익이라서 조금 더 수수료가 더 있어야 된다. 그거였고 이런 데다가 마지막에는 서버가 다운됩니다. 결국 이들은 채팅방을 없애고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하는 등 투자 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른바 사칭 사기에 따른 피해자만 24명, 피해 금액은 3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불법 유사 투자 자문업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발달했고 형태는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불법 유사 투자 자문을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상담을 요청한 상담 건수는 6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고 피해 구제 접수 사례도 늘었습니다. 어느 증권사의 유명한 매니저입니다. 상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SNS에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사칭하기도 쉬워서 사칭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동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최근 들어 이 증권사 직원 사칭하는 사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사건은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피해자 B 씨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같은 HT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비슷한 형태의 UI는 물론 디자인까지 동일했는데요. 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채팅방에서 투자를 종용하며 이 바람을 잡던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같았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 사실 범인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현재까지 피해액만 30억 원인데 이 범인을 잡으면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사기 가해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피의자들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과정 중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단계도 많아서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범인을 특정했다고 해도 사기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출금해 가상자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 현물로 바꾸는 등 피해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입증해서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네. 또한 현행법상 주식 등 투자 사기는 사기가 의심돼도 계좌 지급 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로 확인돼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도 이 대부분의 은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사기를 당하면 범인을 잡기도 쉽지 않고 돈을 되찾기도 어렵다는 건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부나 당국, 국회 쪽 대책은 있는 겁니까? 지난 2022년에 정의용 의원이 주식 등 투자 사기도 계좌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현재 해당 법안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지난 10월 국정감사였죠. 누가 보더라도 사기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
관련한 이 법 논의나 이 개정 이런 것들은 준비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명백히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 계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 업계 전체에 통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은행권과 이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뿐만 아니라 날로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상대에게 돈을 보내거나 이들의 지시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동하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공용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IT 업계가 입법 철회를 내걸고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정부와 업계의 간담회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놓고 기업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오는 9일 국내 IT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과 간담회를 갖고 내용을 논의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플랫폼 단체 측은 공정위가 법안에 담길 초안조차 공유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공정위 측은 대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체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제시한 플랫폼법의 골자는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로 자사우대나 끼워 팔기 등 4가지 사항을 금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공짜 웹툰이나 OTT까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 규제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놨지만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기업도 소비자도 혼란스럽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플랫폼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자국 플랫폼의 성장을 막는 건 한국 정부가 유일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내 분위기는 그 세계를 도미네이트하고 있는 기업들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규제 때문에 자국 플랫폼, 자국 스타트업마저 성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매출을 축소해 법망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긴다고 할 때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한국에다 잡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은 명확하게 다 회계상 드러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점이에요. 실제로 구글 등 빅테크들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을 최대 30분의 1까지 축소 계산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면서 그동안 묵혀뒀던 가상자산 계좌를 확인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소 휴면 계좌에 담긴 가상자산 가치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휴면 계좌 중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가장 길게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간은 3,357일. 최소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 계좌로 분류되는데 이들 투자자는 9년 넘게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작년 말부터 또 비트코인 무섭게 올라가지고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당 비트코인 가치는 100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투자자의 경우 처음 381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자산이 현재는 4억 원이 됐고 수익률은 1만 % 이상입니다. 이들이 장기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이유는 여러 변수에도 지난 2017년 ICO, 2020년, 2021년 디파이 등 흥행으로 우상향하는 가격 흐름 때문입니다. 또 2022년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하락장이 이어져 매도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까지 휴면 계좌는 빗썸 2,673억 원, 업비트 972억 원 등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관련 가상자산 종류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비율이 높은데 비교적 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자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가상자산 계좌를 확인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만 후면 계좌 공지 후 일주일여 만에 6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기가 투자했던 것들을 망각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본인의 이름과 본인 인증만 하시면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잠들어 있는지를 조회하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현물 ETF 상장 가능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잠든 자산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